지난 대선 기간에 MBC에서 공개해서 논란이 됐었던 일명 김건희 7시간 녹취록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MBC는 2부작으로 편성해서 준비를 했었지만 첫방하고 난 다음에 기대 이상의 반응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부작으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당시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던 미공개분을 월간조선이 공개하면서 다시금 그 내용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녹취록에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2021년 7월 12일 녹취 중에 윤 대통령의 성격을 그 당시 이명수 기자가 물어봤다고 하는데 순진하고 정이 많다, 정말 의리가 있다. 그리고 그 통화한 당 상대방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걸 가정했을 때 사흘 밤낮을 같이 자고 상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정말 남자다. 뺀질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 장 더 보시죠. 그리고 9월 19일 녹취 중에는 서민적인 게 아니라 그냥 서민이다. 특별한 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 특권층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일 서민이다. 그리고 요리를 나한테 해주고 있고, 그리고 뭐 점심 먹을 것도 준비를 하고 출근하는 그런 남편이었다. 자상한 남편이었다. 그래서 시집 와서 한 번도 요리를 해본 적도 없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윤 대통령 음식하는 모습 잠깐 영상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저에서 지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대통령께서 직접 점심과 저녁을 시간 날 때 직접 만들어서 차려주셨습니다. 실제로. 내 요리는 그냥 심플하게 적은 재료 가지고 이렇게 해서 쉽게 만들어 먹는 요리인데 그냥 집에서 해 먹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밥집, 가정식 백반 느낌. 일요일 같은 때는 간단한 요리 해가지고 좀 부모님하고 같이 밥을 먹었는데 이렇게 드시고 나면 꼭 우리 아버지가 야, 너 나중에 공직 그만두면은 식당 해라. 이창은 대변인님, 네. 과거에도 이런 모습들, 소탈한 모습들, 뭐 대선 때 일종의 홍보 영상이긴 합니다만 많이 좀 들리지 않았습니까? 의리 많이 모습이. 보여주셨죠. 많이 보여주셨고 실제 또 검사 시절에도 수행 비서뿐만 아니라 운전기사와 함께 순댓국집에서도 뭐 식사하시는 모습도 있고 그리고 대선 기간 중에도 이제 선거운동 유세 중에 식당을 가리지 않으시고 아무 식당이나 들어가서 국밥이든 이렇게 같이 수행하고 있는 수행원들하고 소탈하게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TV에서도 많이 나왔죠. 그런 모습들이.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말씀하신 저런 모습들이 저런 말씀들이 거짓이 아니고 실제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아마 지금 대통령의 모습이지만 한간에는 이제 민주당은 이제 서민적인 게 아니라 서민이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서민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데 의식 자체가 그것은 서민이라는 거죠. 가지고 있는 뭐 재산이나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대통령은 어느 누구나 가까이 갈 수 있고 그래서 현장을 가도 경호원들한테 그래요. 국민들하고 만나는 접점에서 국민들과 접촉하는 부분을 최소화 경호를 해서 그 접점을 넓혀달라. 그래서 국민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게 해달라. 그런 거 주문하시기 때문에 늘 소탈한 모습을 현장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했던 미공개분을 일단 소개를 해드렸고 김건희 여사 자신에 대해서도 어떻게 얘기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사모님으로 부르겠다고 그 상대방이 얘기를 했나 봅니다. 그랬더니 뭐 사모님 무슨 사모님이냐, 그냥 편하게 얘기해라. 누님 뭐 이렇게 나중에는 통화했던 것도 확인이 되기도 했었는데 그냥 나는 뭐 시골 사람이다. 그리고 뭐 외가에서 뭐 소 키우고 그랬었다. 얘기하면서 뭐 이런 단어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런 스타일이다라고 얘기를 본인이 하고 있는 모습도 미공개분에서 나오긴 했었는데 그러면서 당시 논란이 됐었던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일단 무속 논란 그리고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난 1월 MBC 보도에서는 빠졌던 내용인데 우리 남편하고 나는 무속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다. 그리고 제일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신은 성경 공부 오래 했고 불교 공부도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정치 공작하는 거다. 남편이 4월 전부터 뭐 종기가 나서 수술을 했는데 그리고 4월 3일 날 병원에 간 기록도 있는데 고발 사주할 정신도 없었다. 그리고 우리 남편은 그런 지시를 잘 하지도 않는다.
뭐 그걸 오히려 하라라고 부추기기는커녕 말리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전했습니다.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MBC가 공개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앞서는 공개되지 않았던 무속 논란과 고발 사주 내용을 보여드린 반면에 지금은 지난 1월 MBC가 공개한 내용이었습니다. 줄리 논란, 조국 사태 무속 관련 내용들이 공개가 됐었는데 그때는 나는 줄리한 적 없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는 뭐 조민 무슨 잘못이 있느냐, 부모 잘못 만나는 게 잘못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속 관련해서는 뭐 이 바닥에서 누가 굿했는지는 보고 다 들어온다. 그러니까 뭐 나는 안 했다 뭐 이런 취지로 당시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불법으로 녹음된 음성을 그것도 공영방송인 MBC에서 결코 방송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의 절절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자, 국민의힘이 당시 항의 방문했을 때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앞서도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MBC가 이걸 두 편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사실 여론이 그렇게 썩 MBC에게 호의적이지 않아서 한 편으로 마무리를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뭐 당시에도 미공개됐던 부분을 보니까 당시 MBC에게 조금 불리했다? 뭐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아니 미공개됐다. 당시에 저 7시간짜리 녹취 파일이 있다고 해서 네. 이제 저희 같은 이제 기자나 이 언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저 윤석열 후보 이제 대통령 안 된다. 큰일 났다.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기 아까 동영상 보셨지만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거 공개되면 이제 윤 대통령은 끝났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어찌 보면 저 당시에 네. MBC 앞에 가서 그거 틀지 말라고 저렇게 됐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까지 내고. 네. 사실 저희도 그걸 그때 구해볼 수 없는 상태에서 7시간 정도면 별 얘기가 다 있을 것이다. 통화를 하고 더군다나 이게 연출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명수 기자가 그 녹음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얘기가 좀 달라질 텐데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몰랐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뭐 별 얘기를 다 했을 텐데 그럴 경우에 과연 윤석열 후보가 견딜 수 있을까? 이런 판단을 사실 저도 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했었어요. 네. 근데 MBC에 보도된 걸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MBC는 나름대로 그 서울의 소리에서 그걸 가져다가 그래도 기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거는 결국 뭐 윤석열 후보의 약점을 뭐 들춰낸다든가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보도를 했을 텐데 그게 별게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 월간조선이 저걸 입수해서 보도한 걸 보니까 그마저도 사실은 윤석열 후보한테 좀 유리한 부분은 쏙 빼고 했는데도 그 정도였단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그 MBC의 어떤 이런 정략적인 보도, 네. 뭐 이거 문제였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보면 공정하게 적어도 보도를 하려고 한다면 윤석열 후보한테 유리한 부분이나 불리한 부분이나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냥 발췌해서 보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도 부족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소민입니다. 그래서 네. 민주당도 사실 당시에 뭐 여러 몇몇 의원들께서 MBC 당시 프로그램을 꼭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보도가 된 이후에 방송이 된 이후에는 사실 그렇게 입장이 뭐 나온 적 기억이 잘 없거든요. 일부러 조금 죽였던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최명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7시간의 통화 녹취. 네. 뭐 대단한 게 있을 거라고 모든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졌을 겁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뭐 이 7시간의 MBC의 보도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는 MBC가 뭐 뭔가 그 유리한 것만 뽑아서 보도를 했다. 그리고 뭐 좋은 거는 보도하지 않았다. 형평성 문제는 그거는 조금은 논박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론 자체가 비판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본인들이 봐서는 이게 조금 비판할 게 좋겠다 해서 뽑아서 하는 겁니다. 그거는 각 방송사나 언론사나 똑같은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면 김건희 여사의 7시간 녹취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당시에요.
이게 무슨 신앙 고백도 아니고 고해성사도 아니고 이명수 기사 자체가 따지고 보면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호의적인 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서울의 소리였잖아요. 매체 자체가 예, 매체 자체가 그랬으니까 그랬을 때 김건희 여사의 저 7시간의 녹취가 과연 정말 고해성사처럼 본인이 있는 얘기를 그대로 다 했을까? 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7시간 녹취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큰 기대는 하지 그러니까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미 이명수 기자가 서울의 소리에 속해 있는 기자인 걸 알고 어느 정도 톤 조절을 했을 나름대로의 것이다. 여러 이렇게 가지를 말씀하시는 생각을 거죠. 했다고 봤기 때문에 네. 저는 거기에서 뭐 저는 이게 통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녹음을 했다면 모르지만 통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가 이명수 기자를 뭐 얼마나 믿는다고 신뢰한다고 그 고해성사를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서 저는 솔직히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좀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건 아니죠. 당시에 이제 녹취록도 보면은 네. 이명수 기자가 김건희 여사 당시에는 후보의 부인이었죠. 접근해서 선거를 도와주겠다. 그리고 김건희 당시 후보 부인도 선거 홍보가 필요하다. 동생 같은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 근데 누나 동생 하기 이전에는 굉장히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통화였었어요. 그렇습니다. 통화 안 하려고 했었던 그렇습니다. 적도 있었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누나 동생이 됐고 와서 캠프에 와서 자리를 줄 테니 도와달라. 그런 얘기는 그 정도로 가까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통화 내용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후보 부인으로서 녹취되는 걸 몰랐고 정말 선거에 도움을 준다고 하니 남편의 당선을 위해서 허심탄회하게 모든 걸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악의적으로 이명수 기자와 서울의 소리, 백은정 대표가 이용을 했고 MBC도 당시 편집도 보면은 결국 줄리에 포커스를 맞췄고 무속이라고 하는 당시 민주당의 프레임에 포커스 맞춰서 보도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1,000만 원 배상하게 됐고 김건희 여사는 그것을 기부하겠다 이렇게 온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녹취록에는 당시 가처분으로 인해서 보도되지 못했던 주가 조작과 관련된 내용도 이번에 공개가 됐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상당한 억울함을 토로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단 결혼 전의 일이기도 하고 뭐 야유야 뭐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하면서도 우리를 공격하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당시에 얘기를 주고받았다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가 조작을 할 줄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 나는 전혀 할 줄 모른다. 아예 뭐 주가 조작,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취지로 당시에 이명수 기자와 인터뷰를 했던 걸 최근에 월간조선이 이제 보도를 하면서 이제 우리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검사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한 톨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 지나치게 정치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국회 정무위에 출석해서 했던 얘기인데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담당 실무자들이 도저히 기소를 할 증거가 안 된다고 해서 기소 못한 거거든요. 이거는 그게 너무 정치적인 게 제가 그래서 사표 내고 나온 거거든요. 너무 정치적이라서 정말 한 톨의 증거라도 있었으면 기소를 했을 텐데 증거가 없는 겁니다. 거의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자, 관련해 신문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앞서 들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만 한 톨의 증거도 없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문정부 도이치모터스 수사 굉장히 정치적이었다. 그리고 불만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정치적이었기 때문에 불만을 표명하고 사표를 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김 여사 관련해서 주가 조작 수사가 대대적으로 펼쳐졌었는데 기소 외압이 있었다라고 지금 이복현 금감원장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팀이 기소하려고 엄청 노력했고 위에서도 기소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고 그걸 본인이 직접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무자들이 기소할 만한 증거가 안 된다고 해서 그걸 찾지 못했다고 해서 기소를 못한 것이다. 기소를 할 수 있었다면 기소를 하고도 남았을 것인데 증거가 한 톨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했지만 기소하지 못했다라고 당시 검사였던 이복현 금감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장은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서 한 톨의 증거가 있었다면 기소했을 텐데 증거가 없는 것이다. 이건 자신의 입장에서 확실하다, 확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복현 금감원장의 말이 좀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 원래 이제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그 전에 수사를 했는데
죄가 없는 걸로 결정을 내렸거든요. 네. 그런데 이 열린우리당의 최강욱 의원이 이제 고발을 하면서 이 수사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고발을 한 취지가 제가 볼 때는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과 관련된 선수랄지 권오수 회장을 어떻게 처벌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김건희 여사를 좀 타겟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이랄지 아니면 이제 일부에서 계속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고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 이제 그런 문제를 제기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윤석열 검찰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걸 담당한 차장 검사도 친문재인 정부였고 나중에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는데 앞장선 사람이었고 중앙지검장도 가장 문재인 정부의 친정부 검사로 알려진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수사를 엄청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이치모터스는 주가 조작이 된 거 맞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권오수 회장하고 그다음에 주가 조작 선수라고 하는 김모 씨, 이모 씨 네. 이런 사람들 기소를 하고 또 그 중에서 뭐 약간의 뭐 민주당의 주장과 유사한 이제 손모 씨 쩐주라고 불리는 이 사람까지 기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기소를 못했어요. 그런데 아마 검찰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가장 중점적으로 수사를 했는데 결국 이복현 금감원장의 말처럼 증거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 조작에 가담했던 권오수 회장이랄지 뭐 주가 선수들이 김건희 회장은 이걸 주가 조작하는 걸 몰랐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단순히 어떤 계좌를 빌려줬다고 해서 주가 조작이 성립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어떤 조금이라도 어떤 관련성이 있으면 기소하려고 했는데 결국 기소를 못했고 또 계속적으로 수사팀에서는 김건희 여사는 죄가 안 되기 때문에 불기소하겠다고 몇 번을 네네.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려를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네. 그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봐요. 그럼 결과적으로 기소를 못한 것은 증거를 좀 찾지 못했다. 물론 주가 조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철저하게 수사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증거를 찾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다음에 무혐의 하려고 하는데 무혐의에 대해서 사실은 결정을 못하고 이제 이렇게 끌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 일부 뭐 48회 정도의 사용이 됐다 이런 내용은 뭐 판결문에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주가 조작이 있었다 이걸 알고 공범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뭐 특검은 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특검을 한다고 해도 기소하지는 못할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어저께 이복현 원장의 그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서 주목하는 거는 이런 거보다 오히려 네. 사실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김건희 여사 변호인단은 네. 검찰한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조사를 받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검찰이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하. 그 부르지 않은 이유를 이복현 원장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검찰이 조사를 하면 그 조사에 따른 처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무혐의다 아니면 기소다 뭐다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 처분이 이거는 어차피 무혐의로 날 거기 때문에 무혐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검찰이. 네. 그러니까 조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아예. 변호인단은 나가서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데 지금 알려진 내용과 좀 다른 완전히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복현 전 원장이 얘기한 것 중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될 부분이 오히려 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변호인단이 우리는 나가서 조사를 받겠다고 그러는데 당시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왜 조사를 미뤘는가 안 했는가 저는 그 부분이 오히려 새로운 내용으로 봅니다. 박성민 비서관님, 지금 최병우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걸 보면 물론 이복현 원장의 얘기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조사를 안 받았다, 회피했다, 검찰에 부르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변호인단은 받고자 했는데 그걸 거부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완전 얘기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뭐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죠. 일단 주장이다 보니까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내용은 상당히 한정적이고 이제 우리가 그동안 접했던 사실관계 자체는 어쨌든 뭐 법무부 차관이 당시 법사위에 나와서 박주민 의원을 통해서 공개된 회의록을 보면 네. 이제 소환 조사를 하겠다라고 김건희 여사에게 통보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이제 응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제 법무부 차관이 나와서 확인해 준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국회 회의록에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주장이 완전히 충돌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소환 조사를 받겠다라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법무부 차관이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소위 말해서 한 걸로 치면 소환을 통보를 했는데 오지 않았다.
응하지 않고 있다. 뭐 어떤 날짜를 조율 중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던 것을 까지 간 건 보면. 아닌데 협의가 있었다. 뭐 이렇게까지는. 근데 한 사실 이제 그 질문 자체가 제 기억에 그 질문을 했던 의원의 질의 자체가 지금 소환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불응하고 있는 거 아니냐가 질문의 핵심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뭐 잘 조율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취지의 답변을 했고 그 회의록이 최근에 이제 한덕수 총리가 소환 통보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소위 말해 진실 공방이 벌어지면서 공개가 됐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것이 완전히 충돌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차례 정리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뭐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1심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이제 계좌가 활용된 것은 맞다. 그러니까 범죄 행위에 계좌가 활용된 것이 맞는데 이걸 소위 말해서 악용이 된 거냐, 계좌가 악용이 된 거냐 또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이 사실을 인지하고 가담한 거냐의 문제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더더욱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계좌가 쓰였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하게 불법에 가담한 공범이다라고 단정하는 것도 무리가 있지만 제대로 조사받지 않았다라는 주장이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이것은 혐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맞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게 시점을 하나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게 2021년 12월 3일에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네. 근데 지금 이복현 원장이 얘기하는 건 아마 이 수사 결과 발표하기 전 상황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박성민 비서관이 얘기하는 거는 아마도 제가 이게 추정입니다.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한 명만 계속 수사한다고 하고 수사 끝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이듬해 2022년 1월 상황이 아닌가 전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러면 시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2022년 1월에는 서면 조사를 받은 거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복현 원장은 그 전에 이 수사 결과 발표 전이라면 이거는 서로 시점이 다른 거기 때문에 양립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 부분 이제 검증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과는 조금 결이 다른 SBS 보도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패널들께도 한번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일단 1단계, 2단계 뭐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2010년 11월 1일 이제 이건 2단계 쪽의 얘기인데 그때 당시에 선수인 김모 씨가 또 다른 선수 민모 씨에게 오전 11시 22분 3,300원에 8만 개 때려달라 하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준비시킬게요라고 답을 하고 그리고 한 20분쯤 뒤에 매도하라고 해라 하셈 이렇게 얘기했더니 정확히 7초 뒤에 김건희 여사 증권 계좌에서 3,300원에 8만 주가 매도 주문이 들어갔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여기까지는 뭐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그 이제 증권사 직원이 매매가 체결됐다라고 김건희 여사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알았다라는 취지로 답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걸 두고 주가 조작을 인지했는지 아닌지 뭐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지금 인지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해명이 있는데 대통령실의 입장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화면 좀 바꿔주십시오. 자, 대통령실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은 자, 거래 과정이 모두 녹음되는 전화 주문을 한 사실 자체가 오히려 주가 조작에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걸 방증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전화 녹음 파일은 문정부 검찰도 확보했던 것이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사실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도 충돌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김관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게 아마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수사했던 검찰도 저 통화 내역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네. 있는데 그 저거 자체가 김건희 여사에게 꼭 유리하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주가 조작 선수로부터 이제 매도하라는 연락을 받은 거고, 그래서 그 주가 조작 선수가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연락을 받고 김건희 여사가 이제 8만 주를 3,300원에 매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주가 조작에서는 임의적으로 하게 시키고 그러는데 저건 좀 양태가 다른 것 같아요. 전화해서 매도하라고 하고 그런 내용이 사실은 증권회사 그 녹음 파일에 다 녹취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되면 저게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연관성이 있다고 해서 또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런 형태로 하는 걸 보면
좀 약간 일반적인 주가 조작에서는 조금 벗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인지 여부에 대해서 저건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8만 주를 매도하라는 것 자체는 뭔가 주가에서 인유적인 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8만 주를 매도하라고 연락이 왔고 매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매도했다고 해서 죄가 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었고 우리가 뭘 하고 있는데 주가 조작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마 주식이 내려갈 것이다. 매도하라는 건 주식이 내려가니까 매도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매도 손해를 안 보려면 매도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손해 볼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 얘기가 전달이 됐기 때문에 매도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주가 조작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이게 공공관계 형성되는 건 아니고 내부 정보에서 그들이 하는 걸 알고 관여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저걸 가지고 주가 조작을 인지했기 때문에 죄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 8만 주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나 언론에서는 이제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직접 개입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증권회사의 매매의 우리가 통상적인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요. 증권회사 계좌를 1인 매매로 관리를 하든 그렇지 않든 증권회사의 브로커는 증권 계좌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한테 매매 보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상적인 것이다. 그렇습니다. 매매 보고를 해야 되고 설사 그 계좌가 1인 계좌라 하더라도 사후 보고를 합니다. 만약 1인 계좌가 아닌 경우에는 사기 전에, 팔기 전에 전화하는 것도 관례입니다. 근데 1인 계좌였고 그 계좌에 대해서 매매 보고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하는 것이고 저 8만 주 관련해서 그러면 선수들끼리 거래랑 상관없이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김건희 여사 계좌였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한테 알려주는 게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 말씀이신 예,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8만 주라고 하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대상 자체가 주가 조작의 대상이 된 주식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게 통상 주가 조작에 관여한 계좌라고 하더라도 그 김건희 여사 계좌에 관여했다면은 주가 조작에 대한 시세 차익을 노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날 당일에 매매를 보더라도 고가가 형성된 게 3,435원이었어요. 그리고 시작한 시점의 주가가 3,280원이었어요. 그걸 우리가 시가라고 합니다. 그럼 가장 최고점에 팔 수 있는 주체였을 텐데 최고점에 팔지도 않았고 그리고 흔히 작전 세력들이 빠져나오는 시기가 주식 거래량이 터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네네. 그때는 7,900원까지 갔었어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 매매는 통상적인 일반적인 상황 속에 매매 보고를 한 것이고 저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저거 말고도 2개가 더 있는데 차명으로 쓰인 것처럼 네네, 이용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하는 거 보면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보도들 의혹들 명확한 거는 재판을 통해서 재판부가 여러 가지 유죄로 인정한 것들이 여러 있습니다. 무죄 유죄 있습니다. 건수가. 근데 그때 유죄로 인정한 게 104건이에요. 그 전주 말고 주포에 대해서. 근데 그때 계좌를 빌려준 여러 사람 중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48건입니다. 그러니까 유죄로 인정된 것 중엔 47%가 김건희 여사가 관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증권사 직원이 뭐 통상적으로 알려줬다? 근데 김건희 여사가 몰랐다 말았다라고 하겠어요? 나도 모르게 지금 8만 주를 왜 주문하셨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보면은 김건희 여사는 알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는 거는 이미 그 전에 있던 증권사 직원 전에 있던 선수들과 교감이 있었다라고 충분히 합리적 의심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법원의 판결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검찰이나 대통령실에서 해명할 게 아니라 수사를 안 하거나 해명할 게 아니라 불러서 소환하고 조사하고 관련성이 있는지를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지금 특검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국민들도 이거 되게 답답해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